헌법 바꿔야 산다 개헌운동 방송이고요. 국내 유일의 개헌운동 방송입니다. 헌법 개정을 네, 안녕하세요. 필요하고 일반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논리를 친근하게 전달합니다. 지금 녹화하는 장소는 분당에는 정치발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서 부상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예, 예. 예, 부상일입니다. 예, 부상일 변호사님은 지금 법무부는 정유래 변호사시고 전 의정부지검, 제주지검 의정부지검 검사셨, 예, 여기 맞았습니다. 예,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오늘 좀 변호사님을 지금 모신 거는요, 저희가 그 헌법 개정 중에서 사법권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요새 네. 지금 핫 이슈가 되는 게 공수처, 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요. 네, 이게 사실 먼저 인사 좀 나누시죠. 우리 옆에는 지금 국민대학의 강상호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강상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네, 네. 예, 예. 예, 강상호 교수님은 지금 국민대학의 정치대학원에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보면요.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죠, 예. 예, 예. 오늘 좀 모신 이유는 이제 법조인이시고 또 좀 많은 또 아이디어를 갖고 계셔서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만약 신설이 된다면은 여기에는 예. 어떤 기능이 지금 담겨야 된다고 우리 변호사님이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을 먼저 저는 그 공수처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예,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쪽, 네. 시민사회단체와 또 지난 노무현 정부, 지금의 문재인 정부, 네, 네. 그리고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네네. 이게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다르다는 표현을 이해하시려면 이 공수처와 관련된 법안이 현재 6개가 있어요. 6개가요.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송기원 의원이 2018년 11월 13일 날,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네네. 법률안을 제출한 게 가장 최근의 것이고, 네네. 2016년도에는 아마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서 또 한 2개인가 3개 정도의 법률안이 또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제안된 법률안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게 있는데, 이건 이름이 약간 다릅니다. 네.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 법안입니다. 부패방지처. 부패방지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대동소이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우선은 정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느냐 해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쭉 이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범죄라는 것을 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하고 관련 범죄를 합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처가 되든 부패방지처가 되든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하게 한다. 이게 지금까지의 이 필요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강상호 교수님께서는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아마 부상일 변호사님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마 그러나 이제 제가 보니까 아마 이걸 추진하는 쪽에서는 검찰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사회 속에서 꾸준히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를 든다면은 이제 셀프 조사가 거의 안 되고, 경찰 쪽에서 만약에 조사 내용을 넘기더라도 그것이 그냥 기소가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검찰의 권한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찰 개혁을 이제 추진하면서 2가지 관례로 아마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공수처를 그 신설하는 법안이 하나 나와 있고, 하나는 이제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해서 이런 검찰 개혁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이 정부에 나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일본 다른 당에서 이걸 그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하게 되면 그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은 검찰 개혁을 그러면은 이 공수처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는데 아직 그 확고한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인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지난번에 그 4개 정당에서 이제 일단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 올리는 것을 합의를 봐서 사실은 3월 말까지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는 그 4당 합의 시와는 좀 다른 의견이 그 나중에 당내에서 나왔어요. 나온 게 뭐였냐면은 원래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수사, 그다음에 기소, 공소 유지, 그리고 영장 청구권을 이제 공수처에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하나의 그 조금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수사권을 하고 영장 청구권을 주되 기소와 공소 유지에 대해서는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아마 그 내부에서 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아마 부상일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반대를 하시면은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로 봐서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지금 바른미래당이 추진한 것처럼 기소와 공소 유지를 안 하는 조건 하에서 공수처를 신설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관점에 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그 첫 번째 그 말씀 저한테 이제 여쭤보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핵심은 A라는 문제인데 B라는 것을 던져서 A라는 문제 때문에 이 B를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누가 문제 제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프레임에 갇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네. 공수처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봐요.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죠.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그는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공수처라는 것을 가지고 던져서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설득이 되려면 검찰에 힘을 빼겠다라는 것으로 그 결과가 이제 이어졌을 때 그게 뭐 말이 될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 검찰 개혁은 아닌 거거든요. 네네. 오히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똑같이 나오는 얘기는 검찰의 인사권을 독립시켜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인사권을 청와대가 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검찰 개혁은 요원하다는 것이고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공화국의 성격은 더 강해졌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사실 검찰 개혁의 문제에 의해서 그 본질을 더 건드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인사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네네. 이 점은 공수처 법안을 추진하는 쪽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 법안에 계속 나오는 것이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 그리고 공수처의 검사들의 신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그 많은 조항을 할애를 해요. 네네. 이건데 이런 조항들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정권이나 또는 뭐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지 말아라. 독립적으로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라. 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넣은 것인데, 네네. 그러면 검찰개혁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아하, 그래서 실제 문제는 A인데 A를 빗대어 B를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왜 B를 집어넣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네. 이 정부 들어서 민간인 사찰 안 하겠다고 했죠. 네네. 그리고 그 전에 민간인 사찰한 게 적폐라고 해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는 옳은 지적입니다. 네네. 그런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국가기관이든 정보 기능을 뺄 수는 없는데 이 정보 기능을 사실 이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유지하고 있으면서 다 뒤로 뺍니다. 예. 아닌 것처럼 하죠. 그러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의 단서가 뭐가 있을까요? 뭐, 수사의 단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공수처인 경우에는 일반 사건하고 달라서 결국은 사찰을 해야 됩니다. 네. 정보 수집을 직접 해야 돼요. 예, 예.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수 있을까요? 네.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라는 것을 앞세우면서 검찰개혁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부가 통제수단, 고위공직자들의 통제수단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저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네. 검찰개혁과 관련된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검찰의 인사권을 얼마나 잘 보장해 줄 것이냐. 네, 네. 그게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좀 다시 정리해서 드리고요. 네, 네. 아까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제가 두 번째가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사당이 먼저 합의할 적에는요. 공수처에다가 그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영장청구권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나중에 바른미래당에서 나중에 그 의총을 하면서 기소권은 주지 않는 것으로 수사권만 하고 영장청구만 주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좀 그 변경하는 의도가 있어서 만약 그럴 경우에 만약 기소권을 뺄 경우에 그러면은 거기에 동의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오신환 의원이 뭐 10명 다른 이제 의원분 10분과 같이 이제 발의한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 법안입니다. 네네네. 이 법안을 그 바른미래당 쪽에서 내게 된 이유는 사실 줄타기의 성격이 훨씬 강해요. 줄타기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기소권 부분을 빼게 된 것인데, 기소권을 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러면 기소는 다시 검찰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를 해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검찰이 수사검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를 구별해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에서 수사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진술 하나의 이 평가로 유무죄가 갈릴 만큼 굉장히 이 첨예한 대립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거를 공소유지 검사와 수사검사를 구분하는 것처럼 공수처는 수사하고 검찰에서는 그냥 기소해라. 이거는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봐요. 네네. 우선 그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덧붙이게 되면은 말이죠. 네네.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이제 검찰이 내부 개혁, 특히 그 인사권의 문제,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만들어주는 그 인사권의 문제만 보장된다면은 아마 검찰 개혁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인사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 법안을 만들면서 상당히 여야 간의 그 뜨거운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 처장을 임명을 할 적에 7명의 추천위원을 두는데 이제 당연직이 법무장관, 그다음에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법원의 이제 행정처장, 그리고 국회에서 4명을 주게 되는데 이 4명 중에서 3명을 갖다가 이제 바른미래당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뭐냐면 3명을 그 야당에 줘가지고 비토권을 행사하게 하자.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중립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보장이 되지 않는 이런 안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 인사권의 문제는 공수처를 실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아마 검찰개혁의 기본이라는 데 그 동의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그 막강해져가는 검찰의 권한을 그러면 누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것은 비대해 온 또 앞으로 굉장히 그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1차적인 수사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다는 데서 좀 시작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경찰로 수사권을 넘기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아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역사하고 또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 그 배경, 결국은 이제 그건 문화적 차이하고도
다 연결되겠지만 예, 예. 어떤 점이 있냐 하면 국가경찰 제도가 우리나라에선 너무 비대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국가경찰이 너무 비대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을 기점으로 해서 출소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네네. 그러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검사에게 수사의 주재권을 주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항상 이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우리의 역사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그 교수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도지사 밑에 치안국 또는 뭐 경찰국 이런 그렇군요. 식으로 예, 경찰 조직이 있었어요. 네네네. 이게 박정희 정권이 되면서 이제 국가경찰제로 대폭 확대가 되었는데 예, 예. 결국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권한의 문제에서 그 권력을 남용하는 거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 예. 예, 잠깐 제가 뭐 진행자가 좀 잘 휴식 때 들었는데 뭐 두 분이 워낙 이게 지금 너무 토론을 잘하셔갖고 제가 얘기가 없었는데요. 예. 뭐 지금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건 좀 제가 콘텐츠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요새 그 일본에서 검사를 주제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역사를 보니까 일본의 그 사법제도는 미군정 밑에서 상당히 미국적으로 갔고,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법제도는 옛날 일제시대의 사법제도로 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검찰의 막강한 힘, 권한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는 청와대 권한을 빌려온 권력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조금 약해지면은 오히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다 칼을 대는 그런 게 반복이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정치권하고 검찰이 독립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일본 검찰은 들어가서 끝까지 검사로 그냥 끝나더라고. 중간에 변호사 못 받는 게 아니고. 왜 청와대는 그 청와대 비서관들을 검사를 파견시켜서 어떻게 보면 불법 파견이죠. 네. 그렇게 해서 정치 검찰들을 양산을 하고, 또 검사들은 죄송합니다. 검사 출신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검사들은 또 정치권의 권력을 또 차용을 해갖고 호가호위하고, 이게 서로가 공생관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끊어서 정말 그 검찰은 검찰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은 특별히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공수처 같은 게 필요가 있겠는가? 예, 맞아요. 예,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예. 그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를 그 박사 논문을 쓰면서 잘 정리한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강병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검찰 조직이 굉장히 특이한 이 역사를 가지고 탄생했고 유지가 되어 왔다는 부분들을 잘 지적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공감을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검찰 제도에서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검찰 스스로도 너무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검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범위의 수사권 조정은 필요한데, 애초에 경찰의 그 방대한 수사권을 검사가 수사 주재자가 되어서 통제하는 쪽에서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경찰에게 그냥 수사권을 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실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계속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각 수사가 지방경찰청 내에서 이루어지고 국가경찰인 경찰청장의 이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수사권을 쪼개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사 지휘권을 기본적인 원칙면에서는 포기를 하고 말이죠. 네. 나중에 그것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서 이렇게 검찰로 보고하자는 상황 속에서 의의를 제기할 경우에 예, 검찰에서 아마 다시 지시를 내려서 수사가 진행되게 할 수도 있고, 네, 검찰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 어떤 보완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결과서는 수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가 필요한데, 예, 이제 수사 지휘권을 갖다가 포기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어서 예, 결과서는 나중에 그 보완 지시가 자꾸 반복이 되면서 검찰이 어떤 그 수사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물론 예, 이제 그 단계는 다르게 처음부터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검사가 이제 그런 그 수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되면 그건 아마 나중에 가서 기소 단계에 가서는 말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이 무죄 판결받게 되면 모든 것이 책임이 검사로 가다 보기 때문에 예, 검사는 아마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완 수사를 계속 요구할 경우에 예, 우리가 원칙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수사권을 갖다가 종결권을 경찰에 준다 하더라도 실질 운영 면에서는 아마 경찰이 아마 상당 부분 검찰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네, 그 문제에서 근데 아마 제가 봐서는 영장 청구권이 법률 사항이 아니고 헌법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네, 헌법에 우리나라에서 그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검사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헌법 사항이다 보니까 현행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것이 어렵게 보여지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검찰 쪽에서 이러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준다 하더라도 결과서는 기소와 공소 유지하는 단계 속에서 계속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네네. 약간 이해를 좀 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게 검사가 없다면, 예, 예.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이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있느냐. 예, 예. 요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우선은 각 지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자체, 우리나라의 지자체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같은 어떤 타운에 이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있어요. 그게 보안관이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부경찰이 될 수도 있고, 시경찰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 경찰들이 그 지역의 사람이 뽑은 시장의 지위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예. 근데 부패가 되는 가능성도 있지만, 아까 말한 민주적 통제 장치, 즉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그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경찰은 수사를 아무리 잘못해도 책임지지 않아요.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느냐? 잘 안 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경찰서에서 요번에 문제가 됐는데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책임지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네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누군가가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가 우리나라에서 볼 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민주적 통제 장치가 그 자치경찰대를 운영하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수사와 관련해서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그 통제를 하면 되는데 예. 불기소가 되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예, 예, 예. 근데 불기소에서 사실은 더 많은 비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불기소에서 더 많은 비리가 생길 수 있는데 불기소한 사건을 통제할 장치가 현재는 검사들이 그걸 하거든요. 종결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 물론 네, 그 검사까지 부패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죠. 나라가 끝난 거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잠깐 좀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좀 공수처에만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지금 막 섞여 들어가고요. 조금 저희 이제 진행 상황 때문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변호사님이 그 검사 생활 하셨으니까요. 검찰 이외에 공수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또 이제 어떤 검사분한테 물어보니까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첩보와 사전에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뭐 공수처라는 게 세워놓으면 처장하고 몇 명의 검사들밖에 없을 텐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처리를 할 거냐. 예. 결국은 검찰한테 또 그 자료를 요구할 거 아니냐. 예. 그럴만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검사들도 있는데요. 예.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검사 하신 그 생활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요. 어떤 그 실무적인 측면에서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는 이 공수처에 대한 아까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사실 그냥 핑계라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 2014년도에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 국회가 요구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2014년도에 만들어진 특검법에 의하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해가지고 특검을 임명할 수도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아직까지 한 그러니까 번도 시켜낸 적이 없죠. 법무부 장관이 해가지고.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을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기존의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조직에서 하다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총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게 가능한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말이죠. 아까 특검법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특검제를 할 수도 있고 국회 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검법이 이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공수처를 상시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은 아마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 숫자가 아마 7,000명이 좀 안 되더라고요. 6,700~8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고위공직자 그 인원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어떠한 그 워닝을 할 수도 있고, 항상 이렇게 감시를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민정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민정에서 할 때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주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어떤 것이든 다 한계가 있는데,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러면 한계가 없느냐? 공수처 법안을 보면 아까 그 강병현 교수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검사하고 또 그 수사관 그 수가 한정이 돼 있어요. 명백하게 한정이 돼 있는데 25명 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행정요원이 한 20~30명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8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평소에 무슨 활동을 하겠느냐? 결국은 범죄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까 한 7,000~8,000명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범죄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얼마나 이 빈도가 있느냐? 그러면 그 빈도는 정말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결국은 범죄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사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는 순간 공수처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나오는 법관도 이런 문제 요새 이런 문제 일으키고 검사도 뇌물 받았다고 하고 이거니까 통제해야 된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임명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또는 처음부터 쭉 조사하다가 범죄 혐의가 딱 드러났을 때 수사에 들어간다. 이 신속성. 이거를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뒤처지는 게 맞지만 그 고위공직자가 그냥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게 그냥 놔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그런 범죄 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사를 할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고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특검이 필요해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면 누가 수사 안 했다는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여당과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이
뭐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뭐 민정 쪽의 뭐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예,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예, 예. 얼마 전에 그 지금 저희가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 얼마 전에 그 저희가 이거 이제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알릴레오에 예. 이 민정 그 조국 수석이 직접 출연해서 예. 이 굉장히 그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 예. 조목조목 지금 얘기하고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 뭐 예. 그런 그 방송을 했었어요. 예. 이 방송이 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부가적인 어떤 그런 저희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여기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통령이 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권력이 굉장히 센 대통령인데 선진국에 비해서 이 공수처라는 거 또 하나의 칼을 더 주어주는 아주 위험한 그런 발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저희 같은 언론 쪽에서 보면 KBS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권만 바뀌면 KBS를 권력으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뭐 독립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번 정권도 또 마찬가지예요. 들어오자마자 이사진 싹 물갈이하고 사장 바꾸고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 항상 검찰 권력을 뭐 독립시켜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지금 정권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반적인 권력 구조를 손을 보지 않는 한 뭐 이 공수처 하나 만든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선진국의 공수처가 없죠. 예. 뭐 그 싱가포르하고 홍콩에 예.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싱가포르의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싱가포르에 그러한 다른 조직을 만든 이유는 싱가포르이 그 탄생하고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뒤에 그 싱가포르를 이끌어갔던 뭐 리쿠안유 그 뭐야 총리나 이런 분 그런 분들이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그걸 만들었는지를 봐야 되고요. 네. 홍콩 같은 경우에도 홍콩은 굉장히 특이한 조직이죠. 홍콩은 중국의 법제가 통용이 안 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또 여전히 또 중국의 정치적 영향권은 또 받거든요. 네. 근데 그런 특이한 상황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나라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입법조사처에서 아마 그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홍콩이나 싱가포르 외에도 호주의 사례가 있는 게 아마 제시되었고요. 미국에서도 우리의 그 공수처 시스템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은 유사하게 운영되는 그 시스템이 아마 있다는 사례를 갖다가 제시를 했더라고요. 글쎄요. 미국, 호주는 제가 아예 모르겠고요. 미국은 FBI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FBI 말고. FBI 말고,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이게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미국은 연방법하고 국법이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연방법 위반인 경우에만 FBI와 같은 연방 경찰 작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연방법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을 여기저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안보를 담당하는 곳에서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FBI는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뭐 인민청에서 갖고 있고요. 그리고 테러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테러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코스탈 가드 걔는 거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약과 관련해서는 DEA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수처 같은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마 이 문제는 벌써 20년 넘게 지금 저희가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현재 패스트 트랙에다가 올리게 되면 일단은 330일이 지나게 되게 되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찬반 투표는 갈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과연 바른미래당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동의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사법개혁특위회 쪽에서 이게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만이 패스트 트랙에 올릴 수가 있고 패스트 트랙에 올리게 되면은 맥시멈 330일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국회에 상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현재 국회 구도로 봐서는 아마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4월 초, 안 늦어도 4월 중순까지 이렇게 아마 거기에 바른미래당이 아마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번 네.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네네네. 예, 예. 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예. 언젠간 뭐 좀 시간 좀 되시면은 직접 나와서 좀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사실 예, 공수처 예. 관련해가지고 이 법안과 관련된 얘기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불러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네. 국내 유일한 헌법 개정 방송이기 때문에 예. 한번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전화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